보자.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60페이지 2.8이다. 아이고, 2.8.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여러 가지 화합물들에 대해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바로 이름 붙이기. 한자말로는 명명법. 바로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겠죠. 근데 얘를 그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노멘클레이처. 노멘클레이처.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명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 혹은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이 걱정이 되셔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 문자나 해설지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너무 까다롭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생각을 해봐요. 학문 중에 국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죠. 국문학, 우리나라 문학이요. 그럼 국문학을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서 한국 문학을 프랑스어로 배웠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은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거 아니야. 한국 국문학을 프랑스어로 배우다니.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럼 한국과 관련된 학문을 배우려면 당연히 어느 나라 말로 배워야 되겠어요? 한국말로 배워야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하숙을 했었는데,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그때 하숙집에 일본 사람 한 명 있었어요. 히구치상이라고. 걔가 전공이 뭐였냐면 한국 정치학이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그 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학생이었어요. 그래갖고 걔 한국말 잘했게요, 안 했게요? 엄청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공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이제 따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특색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건 사실은 필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자연과학은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만든 겁니까? 바로 영어를 쓰는 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연과학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개념들은 어느 나라 말로 표현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바로 영어로 표현해야 그 의미를 가감없이 표현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생각은 그 문화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그래서 사실 자연과학을 국어로 배웠다는 거는 한국 문학을 프랑스어로 배웠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학이 됐건 물리학이 됐건 수학이 됐건 근본적으로 영어로 공부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처럼 아직 어려서 그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번역스를 표현하는 건데, 재밌는 건 그것도 1학년 때까지만이에요. 재밌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 바로 2학년 2학기 때부터 교재가 옥스톱이 영어책으로 바뀌고요.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들이 뭐로 나오냐면 바로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몇몇 단어들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를 다 말씀을 드리죠.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건, 자 봐요. 자연과학의 의미라고 하는 건 문학의 의미처럼 다양하게 해석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과학적인 내용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의 의미로만 표현하고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저자들이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화학, 생물, 수학 같은 책들에서 이 영어는 굉장히 쉽고 명확한 의미로만 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자연과학 책에 나오는 영어들은 굉장히 쉽고 명확한 영어들만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부터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쓰게 될 옥스토비 책은요, 옥스토비라는 사람이 좀 희한해서 일반학 책인데 영어를 문학책처럼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옥스토비 책의 영어는요, 무지막지한 장문이에요. 수식어구가
제약에 들어가고 엄청난 복문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자연과학 책 중에서 가장 영어가 까다로운 책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책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내가 나눠드리는 숙제의 일부 해설지에 영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그거를 읽고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나중 2학년, 3학년 과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또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막 풀어드리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 그렇게 뭐냐면은 이게 힘들다라고 크게 힘들죠. 힘들지만 조금 참고 더 해보시면 나중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나눠드리는 해설지 정도의 영어는 충분히 극복해 보자 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수학, 과학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생만 돼도 혹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잡을 잡을 때 수학하고 과학이 중요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영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수학, 과학을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추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훨씬 연봉이 높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학, 과학이 중요해 보이지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면 영어 때문에 피눈물 흘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 두도록 합시다. 부탁드려요. 알겠죠? 영어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명명법. 지금 책 자체가 그 한글책인지라 기본적으로 한글 이름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글 이름과 중요한 것 영어 이름들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디를 하나를 보시냐면 이 61페이지 유형 1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그 이성분 화합물 명명이라고 해서 그 살구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전체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사실은 뭐 중학교 때부터도 화합물들의 그 한글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형일 살구색 박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판단할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잠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1. 음이온을 먼저 부르고 양이온은 나중에 부른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플러스 이온을 먼저 부릅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곧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원자 양이온은 원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Na 플러스 이온은 소디움 그대로 부른다. 영어도 같음. 자, 이게 뭐냐? 유형 1에서 나오는 그 두 번째 내용 중에서 몇몇 금속의 이름을 조금 언급을 할 텐데 몇몇이 돼봐야 두 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가 NA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두 번째가 K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나트리움 혹은 소디움. 요 K 같은 경우는요. 칼리움, 그 다음에 포타슘. 이런 식들의 이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동일한 녀석인데 왜 이름이 다양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나트륨, 칼륨은 어느 나라식이냐면 바로 독일식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느 나라랑 연합하죠?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랑 연합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교육과정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트리움, 칼륨은 일제시대 때 고착화된 말의 표현입니다. 근데 일제시대가 끝나자마자 다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됩니까? 바로 미국의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그 미국 식민지 영향으로 미국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또 소디움, 포타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녀석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일본식으로 표현하고 한 번은 미국식으로 표현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일본하고 미국 중 결국 전 세계 패권을 갖게 된 게 미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소디움, 포타슘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뭐냐면은 그 친일 청산이 안 됐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친일파들이 억수로 많기 때문에 이 나트륨, 칼륨이란 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친일파나 친미파나 어차피 뭐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애들은 똑같으니까 뭘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책이 미국 책이란 말이에요. 미국 책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디움, 포타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 과정이 자 초반에는 일본 유학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나트륨, 칼륨이라고 쓰다가 요즘은 일본 유학파가 많겠어요? 그 미국 유학파가 많겠어요? 저기 공무원들 중에. 당연히 미국 유학파가 많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도 점점 소디움, 포타슘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책은 철저한 미국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디움, 포타슘이라는 말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는 특별한 표현이 없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위에 건 나트륨, 밑에는 소듐, 얘는 칼륨, 아래쪽엔 칼륨, 요거는 포타슘. 그래서 한글 번역은 없고요. 이두처럼, 여러분 이두 알죠? 이두. 그 저기 삼국시대 때 썼던 거. 그 한자를 빌어서 발음을 표기하는 걸 이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두처럼 그대로 이제 발음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일의 세 번째. 자, 여기 잘 보시면 단원자 음이온은 원소의 이름에 화를 붙인다. 단 산소 염소는 소를 생략한다. 영어에서 원소명 어근에 아이들을 붙인다. 따라서 요거 이온은 염화 브로미나로 부른다. 영어로는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3번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우선 첫 번째 바로 17쪽 할로젠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쪽 할로젠 원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바로 F, Cl, Br, I 요 4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얘는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 얘는 클로린입니다. 얘 이름은 브로마인입니다. 브로마인. 얘는 아이오다인입니다. 그런데 얘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서 썼냐면 얘는 플루오린. 얘는 브로민. 얘는 아이오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번역이랄 게 없고 이두식으로다가 그냥 발음만 한글로 쓴 거죠. 참 뭐냐면은 이 번역이 있죠. 이 이놈인 게 아들에게 를 전 얘네들 각이 마이나추, CL 마이나추 아까 일만 된다고 했지요? 그럼 얘네들의 이름이 뭐냐면 플루오린입니다.
클로라이드예요. 얘는 클로라이드고 브로마이드고 얘는 아이오다이드입니다. 자, 여기 어떤 전미사들이 붙어요? 아이드라는 말이 붙죠? 아이드. 이게 뭘 뜻하겠어요? 1 마이너스, 할로젠이 1 마이너스가 됐을 때의 표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가 될 때 표현, 플로라이드, 아이드.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플루오린화. 얘는 브로민화, 아이오딘화, 아이오딘. 아이오딘? 토르 아버지가 오딘이시죠? 어쨌건. 자, 근데 이때 여기 어떤 말이 붙냐면 화란 말이 붙죠.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아이들을 화로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도 아이드가 붙은 거니까 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플로린, 브로마인, 아이오다인 다 그대로 썼으니까 여기도 염소화라고 쓰면 될 텐데 이때 뭐를 쓰지 않는다? 소자는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아니라 염화라고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플로린, 브로마인, 아이오다인은 이두표기지만 염소는 우리나라 말 표기죠. 그 우리나라 말 표기에서는 소자를 빼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17적 원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16쪽 원소 중 딱 하나, 바로 O. 영어 이름으로 뭐죠? 옥시젠. 우리말로 산쇼. 그러면 얘도 전자를 집어넣어. 전자 친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소는 웬만하면 몇 마이너스예요? 이것도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2 마이너스죠. 그냥 외웁시다. 그러면 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2 마이너스는 옥스라고 쓰고 아이드라고 쓰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를 이렇게 아이드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옥시젠, 얘는 옥사이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하느냐? 아이드가 붙었으니까 얘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뚜루루 내려서 화. 얘도 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 원래 산소였으니까 산소라고 쓰 한글 번역에 소라고 돼 있는 건 뺀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산화이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염화이온처럼 산화이온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명명법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나고서라도 뭘 복습을 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화형 예제라는 것을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1학년 때는 번역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명명법 같은 경우는 한글 명명법을 묻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보다는 이 텍스트 중간에 있는 대화형 이 명명법에 대한 해설을 잘 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이 대화형 예제에 다 있으니까 그걸 풀어보면서 내용을 항상 익히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61페이지의 대화형 예제 2.3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거기서 그 대화형 예제에 그 싹 다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C번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LIH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리튬 H라고 하는, 이제 LiH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좀 하려면 우선 뭐부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리튬 수소의 산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요 리튬의 산화수가 있어요. 산소는 1, 그럼 여기 있는 요 수소는 산화수가 뭐가 돼요? 이 경우 마이너스가 1 마이너스. 그러면 얘를 뭐, 바로 우리말로는 수소화 리튬이라고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튬 하이드라이드라고 쓰고요. 수소와 리튬 혹은 리튬 하이드라이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1 마이너스 산화수를 가질 때 이름 표기가 바로 우리말로는 수소화, 영어로는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이 돼요. 그리고 리튬이 1 플러스로 나타날 때는, 자, 리튬은 아까 얘기했던 주기율표상 1조 원소죠. 그럼 그 1조 원소에서 보통 나타나는 그 산화수가 나타나면 그냥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바로 얘를 리튬이라고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도 리튬, 영어로도 리튬. 그리고 영어로는 양이온 먼저, 한글로는 음이온 먼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이제 조금 더 의미를 살려보기 위해서 이 녀석의 이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HCl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자, 앞서 여기서는 리튬하고 수소를 비교했을 때,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전기 음송도라는 개념에 의해서 수소가 전기 음송도가 더 커요. 누구보다 리튬이. 그래서 전기 음송도가 더 큰 게 항상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소가 마이너스인데, 염소하고 수소를 비교하게 되면 염소가 전기 음송도가 더 커요. 그래서 염소가 여기에서 화학적으로 마이너스 성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가 플러스 성격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글로는 염화, 우리말로 수소, 영어로는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염소가 음이온이 된 경우 우리말로 염화, 영어로 클로라이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음이온일 때는 수소, 하이드라이드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수소가 플러스 성격을 가질 때는 그냥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그냥 하이드로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수소가 들어있지만 이름을 염화수소, 영어로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수소가 음이온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와 리튬 혹은 리튬 하이드라이드,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예시가 61페이지에 나온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다. 그 다음 한 장 넘기라. 우리 그리고 여기서 또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61페이지에 거기 표가 나올 거예요. 표 뭐가 나오냐면 2.3 요거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들이 있고 걔네들의 이름을 부르는 걸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름 외울 때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표 2.3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거 잘 몰랐네 하는 것 빡빡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한글 명명법은 전부 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표를 똘똘똘 외워서 쓰시는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우선 첫 번째 이 표 2.3 외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서리 62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뭐가 나오느냐. 오, 대화형 예제 2.4 한번 봅시다. 한 장을 넘기셔서 62페이지에 대화형 예제. 자, 내가 언급하지 않은 예제들도 다 풀어보셔야 돼요. 이 명명법 관련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형 예제. 그 중에 2.4에 다른 거 냈고, 거기 이제 우리말로 뭐가 나오냐면 브로민화 갈륨. 륨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얘를 우리말로 이렇게 썼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바로 갈리움 브로마이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갈리움 브로마이드. 부하하. 자, 그럼 여기 브로마이드를 브로민화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여기 갈리움을 바로 갈륨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이루 표기를 한 거죠. 그럼 이놈을 화합물로 바꾸래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여기서 할 거 1. 여기에 13족 원소 이 갈륨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3족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13족 원소는 항상 몇 플러스라고 했죠? 항상 3 플러스 3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는 갈륨 브로마이드라고 할 때 얘가 화합물 상태에서 갈륨은 항상 3 플러스다. 그래서 이때 전하량 보존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표현할 때 갈륨 Br3라고 쓰는 거죠. 이 갈륨 Br3의 의미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갈륨이라고 하는 게 지금 13족 원소니까 몇 플러스? 3 플러스라고 했죠? 그런데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건 브로민화 17족 원소니까 항상 1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다면 3 플러스와 1 마이너스가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방식은 1대 3으로 존재하죠. 이 하나당 브로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개가 있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걸 이름을 브로민화 갈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어쨌건 브로마이드가 여기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왜? 전하량 보존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떨까요? 3 브로민화 갈륨이요.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지금 브로마이드 1-가 3개가 있잖아요. 그 3개가 있는 걸 이렇게 표기하는 건 어떨까요? 자, 우선 이거를 직접 얘기하는 것에 앞서 이 자연과학의 학문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완벽하다가 아니고요. 완벽해지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완벽이 뭐예요? 그래서 평소에 완벽이란 말 쓰잖아요. 오, 완벽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완벽의 의미가 뭐겠어요? 자, 완벽을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완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항상 좋아요. 바로 첫 번째 1,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완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가장 군더더기 없이 경제적인 상태. 즉 모든 것에서
장식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건 결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이라고 정의하시면 상당히 이 뭐냐면은 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브로민화라는 말에서 이미 1-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갈륨이라는 말에서 얘가 13조 원소니까 항상 3 플러스 하고 4대 보존 항상 성립하니까 이미 1-3 플러스면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1대3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화학적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가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인 표현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그냥 브롬이나 갈륨이지 3브롬이나 갈륨 이것은 아니 돼요. 아시겠죠? 기억해두세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62페이지 표 2.4 표 2.4 자,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설명이고 자시고 간에 지금 명명법 관련한 얘기죠. 얘도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얘도 여하튼 돌돌돌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표 2.4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까 즈기을표 살짝쿵 언급을 하면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전 이원소. 여러분 전 이원소라고 하는 말 기억나요? 자, 전체 주기율표에서 전형원소다 전이원소다라는 말을 썼었는데 전이원소 어디였냐면요 14칸하고 10칸짜리 그 블락을 전이원소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전이원소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가지 산화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표 2.3은 그 중에 유명한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쭈룩쭈룩쭈룩 나열이 되어 있다. 오케이, 됐다. 이거를 꼭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요 표 2.4를 여러분들이 이제 돌돌돌 외우고 있다고 쳤을 때 이때 거기서 한번 풀어볼 문제가 대화형 예제 2.5 되겠습니다. 자, 대화형 예제 2.5 거기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 다음 화합물의 체계명을 써라. 요거 한번 해보죠. A 누가 있냐면 CuCl 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자, 이 놈은 우선 염소이온이 있죠. 그럼 염소이온 때문에 산화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1-.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구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산화수가 1+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름을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바로 염화크리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l-를 염화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구리 1 플러스를 보시다시피 크리라고 써주는데 이때 재밌는 건 이 표기를 하나 더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새로운 표현이 있네요. 바로 요런 로마자 표기. 자, 이게 뭐냐? 요 쿠리는 보통 구리 1가와 구리 2 플러스 산화수가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CuCl 속에서 1대1로 존재하면 염소는 항상 1-니까 구리가 여기서 1 플러스란 얘기죠. 그러면 염화구리라고 했을 때 그 구리가 지금 1가 플러스 상태인지 2가 플러스 상태인지를 표기하는 방법이 바로 요 로마자 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 플러스, 바로 요 놈을 얘기하는 건데 그 1 플러스를 로마자 1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산화수가 종종 나타나는 전이금속 양이온들에 대해서는 그 금속들의 이 전하량을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이렇게 로마자로 표기한다라는 거,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대화형 예제 2.5에서 또 하나 살펴본 예가 바로 B번. 그게 누가 나오냐면 누구냐? HGO. 오, 좋아.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놈 어떻게 되느냐? 자, 산쇼가 나오는데 산쇼는 웬만하면 몇 마이 나죠? 2 마이 나죠. 그렇다면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슈는 몇 플라슈? 2 플라슈. 그렇다면 얘 이름은 어떻게? 음이온 먼저 쓰죠. 산화 슈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2 마이나주를 샨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HG2 플러스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슈운의 산화수가 2 플러스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로마자 2로 표기를 한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외워두실 거. 지금 어차피 얘네들이 싸그리 다 이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게 뭐냐? 얘 같은 경우는 보자. 바로 수은 얘기인데, 수는 보통 뭐냐? 바로 HG 1 플러스 HG 2 플러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은은 그 수은만 놓고 보면 산화수가 1 플러스 아니면 2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표기하고 있는 수은의 산화수가 요놈인지 요놈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자로 현재의 산화수를 표기해 준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아주 희한한 놈이 있습니다. C가 아니고 교재엔 바로 안 나오는데 B 다시 바로 누가 있을 수 있냐면 Ag2Cl2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Hg2Cl2 2Cl2 좀 이상하죠? 얘는 두 개의 뭐냐면 두 개의 AgCl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런 표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표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의 화합물들이 있는데 이 목미 자, 우선 요 염소는 어짜둔둥 1 플러스죠. 어짜둔둥 1 플러스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 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여기서 얘기하듯 산화수 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그냥 뭐다? 염화수은이에요. 그리고 이 염화수은에서 염소가 1 플러스고 1대1로 이 두 개니까 1대1로 있는 게 맞죠, 양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염소의 이 수은의 산화수를 1이라고 해서 염화수은 1이라고 쓰면 되는데, 왜 희한하게도 이렇게 AgCl2라고 쓰면 안 되고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 면 바로 이겁니다. 수은 일가는 항상 Hg 수은 두 개가 엮여서 전체적으로 2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온, 음이온이 따로따로 존재해서 이 따로따로 존재해 가지고는 전하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 수은 일가는 이 수은 원자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원자 두 개가 금속결합으로 연결된 차로 그게 전체적으로 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오직 수음만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따로따로 1 플러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은 원자 두 개가 금속결합으로 엮인 채로 전체적으로 2 플러스로 존재하는 양이온인지라 그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의 산화수가 1 플러스 2 플러스가 나타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수은 1 플러스를 실제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한다? 이놈을 표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은의 산화수가 1 플러스 2 플러스가 가능하지만 이스페셜리 수은 1 플러스만 표기할 때는 Hg2 2 플러스라고 표기를 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어디에 나온다? 내가 외우라고 했던 표 2.4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런 그 희한한 물질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동시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뭘 보시냐면 여기 줍니다. 자, 그 다음 C번. C번에 누가 나오냐면 Fe2O3 요게 나오네요. 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샨쇼는 E-쭉,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철은 그러면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몇 가야 되겠어요? 바로 산소 E-가 3개가 있는데 철 2개가 전하량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럼 여기서 철은 3 플러스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름을 뭐라고? 자, 이 Fe2O3를 잠깐 보시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철 3가의 산소 E-인데 그럼 얘 이름을 산화철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소 음이온을 산화라고 쓰고, 자, 철 3가를 여기에서 철이라고 쓴 건데 철 3 플러스의 산화수를 이렇게 로마자 3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냐면 철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기 때문에 철 2가 플러스 철 3가 플러스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자연계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철이 요 상태인지 요 상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자 표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풀이는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잠깐 살펴볼 게 65페이지에
그림 몇 번이냐? 2.21. 자, 65페이지 그림 2.21 한번 봅시다. 자, 65페이지 그림 2.21이 뭐냐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보이시죠? 그러면 그 그림 21을 뭐 외우셔도 되고 참고하셔도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아까 내가 주기율표상에서 나타나는 특정 족들의 원소에 잘 나타나는 산화수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한꺼번에 정리한 게 65페이지 그림 2.21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1족 원소 1 플러스, 2족 원소 2 플러스, 그 다음에 할로젠 1 마이너스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전이금속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산화수들까지 참고로 표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준달책에서 연습 문제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그 산화수들을 지금 20일에 다 정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요 20일을 보고 이 원소들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표도 같이 동시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노멘클레이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할게. 15페이지에 있는 표 2.5예요. 어쨌건 지금 이 노멘클레이처 얘기를 할 때는 하여튼 뭐 해야 된다고? 통으로 외워야 돼요. 그쵸? 외워야 돼. 외우더라도 몇 가지 좀 원리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표 2.5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한 원리가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로 들어볼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예는 바로 NO2-와 NO3-입니다. 요 두 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 두 개 각각에 대해서 뭘 그려보고 싶으냐면요.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루이스 구조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선행학습을 했거나 하면은 뭐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림 속에서 어떤 규칙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그림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NO2-는 루이스 구조. 요래, 요래. 이렇게 된 녀석입니다. 그런데 NO3-는 루이스가 요래, 요래, 요래.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산소가 두 개인데 여기는 산소가 하나가 더 붙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형식 전화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산소가 1-고 얘도 1-고 얘도 1-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질소는 여기서 형식 전화가 1+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해져서 전체 이온가는 뭐 여하튼 1-, 얘도 1-. 이렇게 표현된 이온들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둘 각각의 이름이 뭐냐면요. 얘 이름은 바로 나이트레이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나이트레이트 이온. 그러면 얘 이름은 뭐냐면 얘도 이온인데 나이트라이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나이트라이트, 얘는 나이트라이트. 어떤 의미냐? 여기에 있는 우선 나이트르라고 하는 어근은 자, 누구를 뜻하는 어근이겠어요? 바로 질소를 뜻하는 어근을 우선 앞에 쓴 거고요. 왜냐면 여기도 질소가 있고 여기도 질소가 있으니까 그 어근을 지금 나이트르 이렇게 쓴 거라고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끝 어미가
8로 끝나고 여기는 끝 어미가 it로 끝나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산소가 조금 더 많은 이 녀석 기준꼴로 정하는 거예요. 산소가 하나라도 더 많은 녀석을. 그런 다음에 그것이 아닌 녀석. 자, 산소가 많아졌어요? 산소가 적어졌어요? 바로 it라는 말을 쓰는 것은 기준꼴에서 산소 원자가 개수가 감소한 거. 그거에 it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NO3-가 기본꼴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산소가 하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 it라는 어근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전미사를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요거를 바로 질산이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놈은 아질산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8를 기준으로 했을 때 it를 앞에 a로 붙여서 아질산이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산이온, 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표현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예가 또 있느냐?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아주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한 가지를 더 들어보면, 자, 누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SO3-와 SO4E-, 얘도 E-, 요런 두 녀석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SO3-와 SO4E-, 자, 각각의 루이스 구조는 왜 이렇게 루이스 구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어쨌건 E-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가 요래 됩니다. 그래서 산소 주변의 비공호 전자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형식전화 1-, 여기가 형식전화가 1-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2- 이온가를 갖는 게 SO4E- 음이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SO3-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여기 황 쓰시고 산소랑 이중결합하고 있고 이쪽에 산소가 단일결합으로 결합된 것도 똑같은데 이 황에 산소가 더 붙어 있지 못하고 그냥 비공호 전자쌍만 남아있는 이런 음이온을 SO3-E-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 산소가 형식전화가 1-주, 얘도 1-주 다 더해서 -주가 된 거지. 아시겠죠? 이때 얘를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설페이트 이온이라고 해요. 설페이트 이온. 그러면 앞에서 배운 원리에 의하면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얘는 설파이트 이온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설파이트.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은 어근, 설프라고 하는 어근이 있는데 얘는 누구를 뜻하는 어근이겠어요? 바로 이 팡을 뜻하는 어근이 바로 설프예요. 그것에 대해서 8는 뭐겠어요? 바로 기준꼴을 8라고 한다면 it는 뭐겠어요? 얘는 바로 거기서 산소 하나가 줄어든 꼴에 it라는 기사를 붙인다고 했었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얘를 황산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놈을 뭐라고 보느냐? 황산이온으로 번역을 합니다. 끝에 it에 이런 말을 써주는 거죠. 다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다.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eight, eight, 이거 쓰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다른 이온들도 살펴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 설명이 안 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예시, 다른 예시들도 외워서 이 문제 푸는데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할 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지웁니다. 자, 어서 필기 마무리 하시고 제가 지울게요. 자, 지운다. 예. 쪼. 자, 됐다. 자, 그 다음 이 표 2.5를 종합할 마지막 예. 그게 누구냐면 이그젬플 세 번째. 자, 누구 예를 들어볼 거냐면 바로 ClO-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ClO2-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Cl이라는 게 있고요. Cl 쭉쭉 그리고 전도 이온까지 봐요. 얘는 루이스 구조 그려봅시다. 루이스 구조가 왜 그런지는 당장 모르셔도 되고요. 그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가 염쇼, 샨쇼가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고요. 비공호 전자가 열애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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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애열애. 이렇게 나타남시롱 이 산소의 형식 전화가 1-인 것. 이것이 바로 ClO3- 이온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염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을 이루고 이 산소의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인 것까지 똑같은데 이때 여기는 염소의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염소 산소가 단일 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 똑같은데 여기에 염소의 산소가 이중 결합으로 두 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형식 전환은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뭔가 규칙성이 막 보이죠? 그러면 얘는 뭐 해보나 마나 보겠어요? 염소의 산소가 단일 결합으로 있는데 이렇게 산소가 이중 결합, 이중 결합, 이중 결합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산소는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띵띵띵띵 보시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 ClO3-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클로레이트입니다. 이걸 클로레이트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클로르라고 하는 어근이 뭐를 뜻하는 어근이겠습니까? 바로 염쇼, 개를 뜻하는 어근이고요. 끝 어미를 에이트로 잡았다는 얘기가 이 꼴을 기본형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얘가 이름이 뭐가 되냐면 바로 클로라이트 이온이 되는 거예요. 클로라이트 이온. 동일한 염소를 뜻하는 클로 어근에다가 뒤에 뭐가 붙었어요? 아이트가 붙은 거죠. 아이트의 의미는 뭐예요? 산소 개수가 기본형에 대해서 줄어들었을 때 아이트란 말을 쓴다고 했었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산소가 더 줄어든 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로 부르느냐? 바로 하이포클로라이트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클로르 어근은 똑같은데 여기 어떤 표현 하나가 더 붙었냐면 하이포라는 말이 붙었죠. 얘는 어떤 뜻이냐면 산소 개수가 최소의 산소가 붙어 있을 때 쓰는 말이 하이포예요. 지금 나와 있는 시리즈 중에서는 산소 개수가 제일 조금 붙어 있죠. 그래서 제 이름을 하이포클로라이트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르느냐? 바로 퍼클로레이트 이온이라고 불러요. 자, 클로르에 에이트까지가 똑같은데 여기에 어떤 어근이 하나가 더 붙었냐면 퍼라는 말이 붙었죠. 요거는 어떤 뜻이냐? 주어져 있는 시리즈들 중에서는 산소 개수가 최대인 것에 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포클로라이트, 클로라이트, 클로레이트, 퍼클로레이트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 기준형에다가 염소 산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형에다가 염소산. 그러면 얘는 하나가 더 많아졌죠? 그때는 과염소산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라는 말을 과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염소산, 얘를 과염소산. 자, 그럼 뭐 부르면 되겠어요? 트가 염소산이죠. 자,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포 염소산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하이포를 이렇게 한글로 그대로 표기를 해줍니다. 우리말 표기와 표기를 동시에 보시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나름의 체계가 있어서 얘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명법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2.5를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고 나머지 이름도 제가 설명 다 드리지 않았지만 나머지 거로는 돌돌돌 해야 이번 중 나오는 이 명문법에 대해서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잘 연습을 해두시기 바라요. 그냥